20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의 이 도시에 역대급 눈보라가 강타했는데요. 한 남자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도시 한가운데 한 가게만이 따뜻한 빛을 내며 그를 비춥니다. 그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가게의 문을 두드리지만 곧 절망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영업 끝났어요. 이 남자, 과연 눈으로 뒤덮인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사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사는 조나단 헨슨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 미국 크리스마스쯤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덮친 것 다들 기억하시나요? 찰스턴도 엄청난 눈과 함께 추위가 찾아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수가 물의 모양 그대로 꽁꽁 얼어버렸을 정도니까요. 그때 뉴스에서는 폭설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들려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몇 년 전 이런 폭설이 내렸을 때 저를 구해주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몇 년 전 겨울, 그 당시 저는 현재 사는 찰스턴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구학생이던 저는 방학 기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플로리다 텔러헤시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일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상당히 험한 일이고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수당이 센 데다가 숙식도 제공해주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렇게 저는 플로리다 주로 건너가기 위해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지만 그리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려는 플로리다주는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텔러헤시도 기온이 온화하여 겨울에도 좀 서늘한 정도였으니 도착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환승 지점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일정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연착되고 있었고 찰스턴의 날씨 또한 추웠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찰스턴은 원래 이렇게 추운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서운 바람이라니. 1시간 후 버스 회사 직원으로부터 오늘은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버스 회사는 미국 전역이 폭설 때문에 난리라고 뉴스 좀 보라고 했죠. 지금 플로리다 같은 따뜻한 곳도 29년 만에 눈이 내리고 난리라고 하면서 텔러헤시는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몇몇 학교가 휴교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2018년 1월 초 눈과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캐나다와 가까운 메인주부터 플로리다주 남단까지 미 동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해도 운행하는 버스가 꼼짝없이 찰스턴에 갇혀버렸죠.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눈바람은 더 거세진 후였고 저는 어떻게든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와들와들 떨면서 옷을 더 두툼하게 입고 나오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뉴스에서 폭설에 대해 떠들어대서인지 가게들은 한참 장사 시간인데도 벌써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도 이미 방이 다 꽉 찼다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11번째로 들어간 작은 호텔에서 간신히 방을 하나 구해서 계산하려고 했으나 주머니와 짐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곳에 돌아가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버스 회사 직원에게도 떨어진 지갑을 본 적 없냐고 물어봤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 라고 핀잔만 줄 뿐이었습니다. 누가 훔친 건지 제가 잃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찾을 도리가 없단 걸 느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제 시야를 가렸고 눈은 벌써 3인치 이상이나 쌓여 제 신발을 다 덮었습니다. 발이 금방이라도 얼어버릴 것 같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휴대폰 배터리도 나가버린 상황. 저는 살기 위해 집을 찾기 시작했고 빠른 발걸음 끝에 몇몇 주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안에서 대답했지만 혹시 하루만 재워줄 수 있겠냐는 요청에 다시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난감한 듯 안 된다고 대답하면서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짜고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 거절하는 게 당연했으나 한시가 급한 저는 쉽게 물러나지 않고 와들와들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이 경계심 강한 미국인들의 특성을 자극한 건지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제발 꺼지라고 말했죠. 저는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문을 연 가게라도 있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길거리는 어둑어둑해지고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5분만 더 있다가는 동상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밝은 불빛과 함께 문을 연 가게가 보였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을 내어 뛰어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영업 끝났는데요. 어머, 괜찮으세요? 중년의 동양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다가
저의 행색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옷과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주더니 빨리 앉아서 몸을 녹이라고 난로를 갖다 대줬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체 왜 이 날씨에 돌아다니고 있냐면서 눈사람이 되기 일보 직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보고 계셨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먹은 에너지바 정도가 제가 오늘 먹은 것의 전부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메뉴판을 가져다 주며 뭐가 먹고 싶냐고 물었지만 저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돈은 안 내도 된다고 하셨죠. 저는 감격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말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메뉴를 살필 여력이 없었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주문시켰습니다. 제가 주문시켰던 메뉴는 떡국이라는 요리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맛있는 냄새와 함께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내놓으시더군요. 둥그렇고 하얀 미끈미끈한 원 형태의 생소한 재료와 함께 야채와 고기, 계란 푼 것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한다는 본능이 앞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떡국의 국물 맛은 제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개운하고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이었죠. 하얗고 미끈미끈한 물차는 말랑말랑한 질감이라 신기했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는 야채랑 국물, 고기 등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 하얗고 미끈미끈한 물체가 뭐냐고 묻자 이게 바로 떡이라는 것이라며 쌀로 만든 음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쌀을 가루 내어 찐다. 긴 둥근 기둥 모양으로 빚어 다시 자르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이 떡이라는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이 요리를 떡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배를 어느 정도 채우면서 이성을 되찾은 저는 아주머니께 이렇게 길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염치 없지만 돈을 빌려주실 수 없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지갑을 가져와 저에게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숙박비랑 차비 정도는 되겠냐고 말하더군요. 돈을 건네는 아주머니의 뒤에서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나 싶었죠. 아주머니는 일단 방이 남은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아는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숙박업소에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주머니는 혹시 일하던 사람이 자던 좁은 곳인데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직원이 쓰던 방인데 마침 그 직원이 휴가를 내서 딱 그 방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불편할 것 같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저는 어디든 잘 수 있으면 상관없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유유상종인 걸까요? 호텔 주인은 일하던 사람이 묵던 방을 내주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공짜로 쉬라고 하더군요. 이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눈폭풍이 뒤덮인 도시에도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충전한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연락해 나중에 돈을 갚을 테니 아주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주머니를 떠올리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죠. 제가 찰스턴에 다시 찾아간 건 그로부터 약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 후 찰스턴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있는 회사치고 좋은 조건인 것도 있었지만 그 인지한 아주머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예 다른 도시에 있다 보니 언제 한번 다시 가봐야지라고 마음먹어도 시간이 쉽게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머니의 가게에 들렀지만 곧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식당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식탁이 뒤집어져 있으며 내부는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있었죠. 제 옆에는 열댓 명의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일어난 시위 중 일부가 폭력적으로 변하여 상점가를 덮쳤다는 것이죠. 아주머니가 휴일이라 지금은 안 계시지만 내일 되면 엉망이 된 가게를 보고 가슴 아파하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웅성이던 사람들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같이 정리했죠. 식당을 다 정리한 사람들은 이 가게를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도 같이 참여하여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식당의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한 식당은 한국 아주머니께서 운영한 가게였는데 평소에 남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셨던 아주머니께서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짜로 끼니를 챙겨주기도 하고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기부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모금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겠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으면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모금을 연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모금 목표액이었던 5,000달러를 모았고 4일째에는 무려 17,000달러가 모였죠. 무려 500명이 넘는 기부자가 모이는 것을 보며 저는 아주머니가 평소에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정상화된 가게는 여전히 찰스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며 아주머니 또한 여전히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눈보라가 치는 날 잊을 수 없던 맛을 선사해준 떡국을 먹으러 아주머니의 가게에 갈 생각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폭풍 후의 밤, 한국인 아주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국인 아주머니 김호남 씨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가게 마마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며 지역사회의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